사람은 정말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웃는 얼굴 뒤에 어떤 속셈을 감추고 있는지, 다정한 말투 속에 어떤 칼날을 숨기고 있는지 우리는 쉽게 알지 못하죠. 심지어 그건 가족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는 게 진짜 무서운 점이거든요. 오늘 저는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날 그 순간의 충격과 배신은 상상 이상이었고, 저는 그날 이후로 사람을 보는 눈도 가치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아들만 셋 있는 집에서 막내로 태어났어요. 어릴 적 저희 집은 3층짜리 양옥에 마당 한쪽에 감나무가 있던 집이었죠. 그 시절 치고 꽤 여유로운 편이었고, 막내딸이다 보니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오빠들은 자기들끼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투닥투닥 싸워대도 저한테만큼은 늘 다정했고 예뻐해줬죠. 어린 시절 저는 워낙 조용하고 손재주로 뭘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엄마는 항상 그런 절 손이 복덩이라며 칭찬해줬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저는 괜히 으쓱했고, 칭찬을 받으니 점점 더 그쪽으로 발달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미술 선생님이 제게 공예 쪽 전공을 살려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게 결국 제가 금속공예를 전공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의 공예 특화학과로 진학했는데, 사실 재료비가 많이 드는 학과라 처음에는 걱정도 되고 죄송스럽기도 했어요. 어릴 적 부유했던 집이 제가 대학 갈 무렵부터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과 조교 일을 하며 등록금과 재료비를 벌었고, 방학에는 기금속 공방에서 일도 했어요. 졸업하자마자 한 보석 공방에 들어가 도제 생활을 시작했지요. 그곳은 결혼 예물과 하이엔드 주얼리 주문 제작이 많아 늘 바빴고, 손님 응대부터 왁스 조형, 금속 세공, 세팅, 마감까지 직접 손으로 처리해야 했어요. 6년 동안 그렇게 온몸으로 부딪히며 배우다 보니 손가락 관절이 굳어 마비가 올 만큼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배운 기술은 확실히 제 것이 되었던 것 같아요. 몇 년 뒤에는 자금 사정에 맞춰 작은 점포에 공방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 반지 사이즈 늘려주거나 팔찌 수선하는 게 전부였는데, 제 디자인이 조금씩 소문이 나면서 맞춤 반지를 찾는 손님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죠. 그때 그 시절에 무슨 SNS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가진 홍보법은 오로지 입소문뿐이었는데, 상담부터 제작, 마감까지 제가 직접 하다 보니 신뢰가 쌓였고, 다녀간 손님들이 소문을 내줘 조금씩 가게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이 반지 마감이 정말 깔끔하네요. 어디 다른 데서는 이런 느낌 못 받았거든요.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오래 두고 보셔도 흠잡히지 않게 해드리려고 해요. 입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그렇게 제 공방은 점점 규모를 키워갔어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공방 문을 연 지 얼마 안 돼서였어요. 남편은 청혼 반지를 맞추러 온 손님이었죠. 처음 상담을 할 때부터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제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가 제안하는 디자인마다 "우와, 그거 멋있네요" 하고 싱글벙글했어요. 반지를 찾아가던 날에도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반지를 꺼내 보여주자 두 손으로 덥석 받아들며 입이 귀에 걸린 듯 웃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편이 술에 취해 비틀비틀 들어오는 거예요.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고 셔츠 다운추는 하나가 풀려 있었는데,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한마디로 고주망태였죠. 사장님, 이거 환불 되나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결혼한대요. 에, 다른 남자가 있다네요. 제가 이렇게 못난 놈입니다. 그러더니 반지를 손에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과 콧물이 줄줄 흘러내리는데,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죠. 그 남자 집안도 직업도 다 좋대요. 하긴 뭐 나는 겨우 봉급쟁이에 가진 거라곤 쥐뿔도 없는 놈이고, 아이 나 같아도 그놈한테 가겠다. 저기요, 일단 저 콧물이라도 좀 닦아봐요. 여기요.
이거 봐요. 이런 못난 놈이죠. 제 인생이 왜 이래요, 사장님? 엉엉 울어대는 남편을 보며 억지로 웃음을 참으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상황이 너무 우프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피식 웃는 걸 본 남편은 술에 취해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 있죠. 지금 웃으세요? 제가 이렇게 비참한데 웃음이 나오세요. 세상에 이게 무슨 잔인한. 사장님 정말 잔인한 사람이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하긴 웃기죠. 아주 웃긴 놈이죠. 전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지만 남편은 술에 취해 계속 주절주절 주정을 쏟아내고 한참을 울다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공방문을 열려는데 문 앞에 말쑥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남편이 서 있는 거예요.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민폐였죠. 알긴 아시네요. 차라리 기억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기억이 다 나요. 어제 제 꼴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생각하니까 부끄러워 죽겠네요.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민폐 끼쳤죠. 어제는 진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웃으셨어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그 정도로 웃길만 했죠.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느껴졌어요.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했고 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알고 보니 남편은 신문사 문화부 기자였어요. 어제와는 달리 차분한 목소리로 자기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 태도는 전날의 비참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저는 글로 세상을 기록한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해요. 돈은 없어도 제가 하는 일에는 자부심이 있어요. 역사 속 작은 순간들을 글로 남긴다는 게 얼마나 큰 책임인지 아세요? 어제랑은 완전 다른 사람 같으시네요. 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달라 보이세요. 어제 모습은 진짜 잊어주세요. 술 취해서 울고불고. 제 인생 최악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최악이라뇨. 얼마나 웃겼는데. 웃으며 놀리긴 했지만 그런 남편 모습이 나쁘지 않았어요. 감정에 솔직하면서도 자기 일에 대해서는 자부심과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청혼이 거절당한 다음 날은 꼴사납게 울었지만 그런 모습조차 인간적으로 다가왔죠. 그날의 계기로 저희는 조금씩 가까워졌고 결국 연애를 시작했어요. 2년 뒤에 남편은 한 번 크게 상처를 입었음에도 다시 저에게 청혼을 했고 저는 그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결혼해서는 맞벌이를 하며 아들들을 낳아 키웠고 남편은 기자 생활을 마친 뒤 은퇴 후에는 한 대학에서 명예교수로 지내고 있어요. 전 여전히 제 주얼리 샵을 운영하고 있고요.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지만 가게에 손님이 끊이지 않는 걸 보면 뿌듯하기도 해요. 첫째 아들은 은행에서 일하며 벌써 결혼한 지 6년이나 됐고 며느리는 피부과 코디네이터로 아들과 오래 사귀다 결혼했죠. 며느리는 시집와서 한 번도 불평하거나 투정 부린 적 없고 오히려 저를 챙겨주곤 했죠. 둘째 아들은 홈쇼핑 채널에서 일하는데 요즘 들어 꽤 잘 나가기 시작했어요. 홈쇼핑이라는 게 한 번 흥하면 정말 크게 흥하잖아요. 작년 연말에도 사내 성과 포상을 받았다며 들뜬 얼굴로 찾아 자랑을 하더라고요. 막내이다 보니 저한테는 늘 어린아이 같던 아들이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리 잡은 든든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엄마, 상 받았어. 나 진짜 열심히 한 거 결국엔 알아주더라. 아이고, 잘했다 내 새끼. 엄마가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다. 회사에서 인정받으니까 진짜 기분이 이상하더라. 나도 이제 제대로 인정받는 것 같아. 당연하지.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엄마는 늘 믿고 있었어. 근데 엄마, 내가 맨날 결혼 안 한다고 했잖아. 그랬지. 그래서 엄마는 그냥 네가 혼자 살겠구나 했지. 얘 엄마가 또 쿨하잖니. 근데 사실 나 요즘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기쁘던지 몰라요. 늘 장난처럼 결혼 생각 없다고만 말하던 아이가 드디어 진심을 꺼낸 거니까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물었죠. 어머, 정말이야? 네가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분명 좋은 사람인가 보네. 진짜 좋아.
그냥 가볍게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엄마도 꼭 보여주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예비 며느리가 집에 인사하러 오는 날, 둘째 아들은 아침부터 들떠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 과일이며 음료수를 꺼내놓고는 테이블에 늘어놓으며 분주하게 움직이더라고요. 평소 요리는커녕 부엌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던 녀석이 갑자기 무슨 파스타에 샐러드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통에 저랑 남편은 웃음이 터져 나왔죠. 아니 네가 무슨 요리야? 그냥 사온 거 내놔라. 여자친구가 기겁을 하겠다. 네 손만 믿고 먹었다가 우리 식구들 배탈 나는 거 아니니? 아이 엄마 아빠 너무들 하신다. 오늘은 내가 직접 준비하고 싶단 말이야. 네 마음은 알겠는데 괜히 허둥대지 말고 그냥 있는 거 차려라. 걱정을 하덜덜덜 마세요. 오늘은 내가 제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어설프게 오이 자르고 방울토마토 씻는 아들을 보며 저희는 웃음을 찾느라 혼이 났죠. 그리고 얼마 뒤 드디어 예비 며느리가 집에 들어섰는데 예비 며느리는 눈에 띄게 예쁜 얼굴에 아주 밝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저도 남편도 달변가는 아니라서 처음엔 혹시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예비 며느리는 대답도 곧잘하고 우리말에 귀 기울이며 반응도 잘해주더라고요. 멀리서 오느라 힘들지 않았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설레서 길도 금방 온 것 같아요. 첫인상이 참 좋구나. 환하게 웃으니 집안이 밝아지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려요. 어머님, 아버님. 예비 며느리는 중소기업 브랜드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프리랜서 마케팅 전문가라고 하더군요. 평소에는 SNS 브랜딩이나 온라인 쇼핑몰 기획과 운영도 병행한다면서 제 주얼리샵 이야기가 나오자 눈을 반짝이며 관심을 보였어요. 어머님은 주얼리샵을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디에 입점해 계신지도 궁금해요. 주 타겟 연령층은 어떻게 되세요? 요즘 어떤 제품이 제일 잘 팔리세요? 주로 30대, 40대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데 최근에는 20대들도 맞춤 반지 문의를 꽤 하더라고. 그렇군요. 사실 요즘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직장인들이 이런 디자인을 많이 좋아해요. 그런데 그 연령대는 웬만하면 브랜드 있는 걸 사거나 아니면 아예 취향 저격하는 한정 디자인을 찾거든요. 인스타 피드에 상품 사진 올리는 것보다 제작 과정 영상 하나 짧게 올리는 게 훨씬 반응이 좋아요. 오, 우리 직원 아이가 SNS는 하긴 하는데 전문적이지 못해서 고민이었거든. 제가 보니까 피드 톤만 조금 정리해도 훨씬 세련돼 보여요. 고정 피드 구성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해시태그도 요즘은 이쪽이 더 잘 먹혀요. 예전에는 이게 인기였는데 지금은 다 바뀌었거든요. 듣다 보니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고 저도 모르게 메모장을 꺼내 하나하나 적게 됐어요. 일적인 얘기도 잘 통하다 보니 분위기는 점점 편해졌고 어느 순간 저희는 한참 동안 얘기를 주고받으며 순식간에 가까워졌어요. 남편도 옆에서 계속 급족한 표정을 지었죠. 아유, 우리 집안일 이렇게 똑부러진 사람이 들어온다니 벌써부터 든든하네. 아버님, 가찬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분야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네 얘기 들으니까 정말 믿음직스러워. 우리 둘째가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싶다. 아, 당연하죠, 엄마. 그날 저녁 예비 며느리는 인사를 마치고 선물 하나를 내밀었어요. 자기가 브랜드 런칭을 도와줬던 곳에서 협업을 해 만든 디퓨저라면서 집 분위기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했죠. 집에 돌아와 디퓨저를 열어두고 나니 은은한 향이 퍼져 기분이 참 좋았어요. 이거 향이 참 좋다. 사람도 향기롭고 선물도 향기롭네. 그러게 마음 씀씀이도 곱고 센스도 있네. 어떤 아이가 들어올지 걱정도 됐는데 아유 마음이 놓인다. 그지? 그렇게 저희 부부는 예비 며느리가 마음에 쏙 들었고 둘째가 저런 아이랑 함께라면 앞으로가 기대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에는 첫째 내외에게도 예비 며느리를 소개하려고 근처 한정식 집에서 점심을 함께하기로 했어요. 둘째는 여전히 들떠 있었고 예비 며느리도 차분히 인사를 건넸는데 뭐랄까? 묘하게 어색한 정적이 흘렀어요. 첫째 아들은 평소답지 않게 조용했고 며느리는 웃으며 대꾸는 했지만 뭔가 자꾸 눈치를 살피는 느낌이었어요. 전 그냥 어색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괜히 마음이 쓰였어요. 나름대로 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죠. 이번 주말엔 어디 나들이라도 갔다 와. 요즘 날씨 좋잖아. 네, 어머님, 생각해 볼게요. 저도 지연 씨랑 같이 등산 가보려고 해요. 요즘은 땀 흘리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요.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대화는 가까스로 이어졌지만 길게 풀리지 않고 자꾸만 짧게 짧게 끊어졌어요. 식사 내내 괜히 어색한 기류가 느껴져서 저는 더 열심히 이야기를 던졌지만 분위기가 쉽사리 풀리지는 않았죠. 그러다 식사 후에 둘째 아들은 예비 며느리와 함께 자리를 먼저 떴고 남은 셋이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별것 아닌 대화로 웃으며 오가야 할 시간이었는데 분위기가 좀 묘했죠. 저는 큰며느리에게 쓸데없는 걸 물으며 억지로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그때 갑자기 첫째 아들이 뜬금없이 고개를 들더니 알 수 없는 말을 꺼냈어요. 엄마, 진짜 주연이 결혼까지 시키실 생각이에요? 왜? 뭐 문제 있어? 아니, 그냥 걔 아직 어리니까 좀 더 천천히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는 어리기는 33이면 결혼할 나이도 됐지. 뭐 다른 이유가 있어? 아까부터 영 표정들이 어둡더라니. 아니야, 이유는 뭘.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첫째는 어딘가 망설이는 눈빛이었어요. 그 말투도 확신이 없다기보단 뭔가 감추고 있는 듯 들렸죠. 저는 다시 물을까 하다가도 분위기를 더 무겁게 만들까 싶어 입술만 깨물었어요. 첫째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는데 그 모습이 괜히 더 수상쩍게 느껴지는 겁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도 시종일관 뭔가 이상했어요. 예전 같으면 먼저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고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을 텐데 그날은 그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만 만지작만지작거리는 거예요. 고개를 숙였다가도 가끔 제 눈을 슬쩍 피하듯 했고 첫째 아들을 힐끔 바라보며 눈치를 살피는 게 분명했어요. 그 미묘한 기류가 더 이상하게 느껴져서 답답하기만 할 따름이었죠. 결국 저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집에 돌아왔어요. 아들 부부 모두 예비 며느리에 대해 분명히 꺼리는 기색을 보였는데 정작 이유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 더 의아했죠. 분명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끝내 입을 닫고 있으니 제가 괜히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뭔가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머릿속이 자꾸만 복잡해졌고 대체 무슨 비밀이 있길래 둘 다 저렇게 말끝을 흐리는 건지 답답한 마음은 집에 와서도 도무지 가라앉질 않았어요. 그날 첫째 내외와 예비 며느리를 만난 후부터 며느리가 자꾸 제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톡을 보내면 읽기는 하는데 답이 없었고 전화를 걸어도 예전처럼 바로 받지 않는 거예요. 혹시 제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싶어 몇 번이나 물어봤죠. 예,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니? 내가 혹시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했어? 그날 그 예비 며느리 칭찬만 하다가 너 마음 상하게 한 거라도 있는 거야? 그런 거면 내가 사과할게. 새로 들어오는 아이다 보니 내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거야.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그러신 적 없으세요. 그러면 왜 그래? 뭐 몸이 안 좋은 거야? 정말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으니 속만 타들어갔죠. 그러다 몇 주쯤 지나 남편 생일이 다가왔어요. 예년처럼 다 같이 모여서 생일상을 차릴 수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며느리가 하루 전날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어머님,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죄송한데 이번엔 빠져도 될까요? 몸이 안 좋아? 어디가 아픈데 병원은 갔니?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요. 이번엔 좀 쉬고 싶은데. 아, 그래, 그래, 알겠다. 쉬어야지. 몸부터 챙겨야지. 항상 우리 부부 생일은 물론 결혼기념일까지 아들들보다 더 잘 챙겨주던 며느리가 빠진다니. 뭔가 일이 있긴 있구나 싶더라고요. 거기다 아프다니 걱정도 됐고요. 결국 저는 다음날 미역국에 잡채, 영양죽이랑 장조림, 나물 몇 가지까지 해서 반찬통에 담아 챙기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제가 만든 식혜까지 싸서 첫째네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자다가 일어난 아들이 문을 열었는데 들어와 보니 영락없이 소파에서 잔 흔적이 있더라고요. 베개며 이불이 거실에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아, 엄마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희영이 아프다더니 밥은 제대로 챙겨 먹였어? 죽 끓여왔으니까 데워서 좀 챙겨 먹여. 일부러 며느리 들으라고 밝게 말했는데 그 순간 안방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나왔어요. 아,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괜찮어? 아유,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네, 좀 누워 있었어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둘이 무슨 일 있었니? 싸운 거야? 아들도 며느리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묵묵부답에 더 답답해진 저는 다시 말을 이었죠.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아무리 싸워도 각방 쓰는 건 아니지. 남편을 거실에서 재운다는 게 말이 되니? 그런데 그 말을 듣자 며느리가 갑자기 울컥한 얼굴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머니, 무슨 일인지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아, 며느리가 제게 소리를 지른 건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그냥 웃으며 넘겼을 텐데 그날은 눈물까지 맺힌 얼굴로 화를 내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 그냥 계시라고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저는 너무 당황해서 중얼거렸고 그러자 아들이 다급히 다가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냥 가. 오늘은 그냥 가자. 뭘 가긴 가. 무슨 일인지 말해줘야 알지. 둘이 대체 왜 그래? 왜 그런 거야? 나중에 얘기해. 제발. 오늘은 그냥 가세요. 아들은 끝끝내 저를 현관 쪽으로 이끌었고 저는 그 손에 끌려 나오면서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물었죠. 둘이 왜 그래? 싸운 거야? 네가 뭘 잘못한 거야? 엄마, 그냥 좀 쉬세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들은 그렇게만 말하더니 문을 닫아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건데 왜 나한테 말을 못하는 건지,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감정을 터뜨린 이유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콕콕 내려앉는 듯 불안했고 아무리 곱씹어도 답이 나오질 않아 답답할 따름이었죠. 그렇게 며느리와 서먹한 채로 몇 주가 더 흘렀고 드디어 예비 며느리 쪽 사돈과의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식당에는 미리 예약해둔 방이 준비되어 있었고 저희 쪽은 남편과 저 아들 둘이 도착해 있었어요. 반대편에는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돈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교양도 있어 보이고 매너도 좋아 보였죠.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첫째 며느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희영이는 왜 안 와? 또 무슨 일 있어? 나도 몰라. 아까 연락했는데 답이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자리에 있는 애가 아닌데. 지난번에 저와 언성을 높였던 게 마음에 남아서 안 오는 건가? 아니면 무슨 더 큰 일이 있었던 건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런 중요한 자리를 빠질 아이가 아닌데 걱정이 됐죠. 미리 연락조차 없으니 불안해져서 몇 번이나 시계를 확인했지만 시간이 꽤 지나도록 며느리는 오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직접 전화를 걸었죠. 두어 번 신호음이 가더니 다급하고 숨가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지금 거기서 나오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나오셔야 돼요. 지금 당장요. 얘기하지 말고 지금 빨리 나와보세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지만 며느리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아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모두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전화를 핑계로 대충 웃으며 자리를 빠져나왔네요. 식당 뒷문 쪽으로 가니 며느리가 서 있었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는 겁니다. 희영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급하게 부른 거야? 어머님, 죄송해요. 근데 너무 늦기 전에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알려주다니, 뭘? 며느리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입을 열었어요. 예전에 그 여자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시죠? 그 여자라니. 저 안에 있는 애요. 그 자리에서 분위기가 이상했던 거 말이에요. 그래.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사실 그이랑 그 여자 말이에요. 처음 봤을 때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저만 알아챘어요. 남편 얼굴이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싶어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부터 뭔가 있다는 의심이 퍼져나갔죠. 며느리는 말을 이어갔어요. 그날 식사 자리 끝날 무렵 그이가 화장실에 간다고 나갔고 그 뒤를 그 여자가 따라 나섰어요. 저는 일부러 따라 나갔죠. 근데 비상구 복도에서 문이 덜 닫힌 채 대화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때 들은 얘기가 뭐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저 그 사람 사랑해요. 제가 술집 다닌 걸 알면 정말 실망할 거예요. 말 안 할 거죠. 그러니까 그이가 걱정 마. 어차피 그런 술집 단골인 거 걸렸다가는 나도 내 마누라한테 죽어. 절대 말 안 할 테니 서로 묻지 말고 덮고 가자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야? 네. 그 여자는 그이가 자주 다니던 단골 술집 종업원이었어요. 서로를 알아본 거예요. 근데 둘은 말하지 않기로 그 순간에 합의를 한 거였죠. 그럼 그래서 너희가? 맞아요. 그 뒤로 저랑 매일같이 싸웠어요. 그 사람은 지나간 일 가지고 왜 그러냐, 네가 뭘 그렇게 다 아느냐 하면서 넘어가려 했지만 저한텐 지나간 일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말도 안 하고 각방 쓰고 서로 피했던 거예요.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손에 꼭 쥔 봉투를 부들부들 떨며 마지막 남은 이야기를 꺼냈어요. 근데요, 어머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래도 이상해서요. 과거는 다 털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은 아는데 자꾸 뭔가 석연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알아봤거든요. 근데 어머님, 그 여자 사실은 혼인을 미끼로 사기치는 여자였어요. 신분도 다 위조였고 안에 있는 부모라는 사람들 있죠? 전부 한패예요. 다 같이 사기단이라고요. 뭐? 아니, 그럴 리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숨이 턱 막혀서 한마디 대꾸조차 나오지 않았죠. 눈앞이 아찔해지며 심장이 두근거렸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그 순간 갑자기 식당 안에서 접시가 산산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을 때 이어서 고성과 고함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야? 너 같은 게 우리 아들을 가지고 놀아? 이년놈들 다 사기꾼이요. 우리 집안도 똑같이 당했다고. 당신들도 속고 있는 거요. 안으로 들어갔더니 의자는 넘어지고 식탁 위에 국그릇까지 엎어져 국물이 바닥으로 쏟아지고 아수라장 그 자체였네요. 다른 손님들이 놀라 웅성거리며 물러섰고 직원들이 달려와 말리려고 했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게 커지고 있었어요.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저희가 상견례를 하던 그 자리로 다른 피해자 가족이 들이닥쳐 난리를 친 거였죠. 알고 보니 예비 며느리가 과거에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했던 또 다른 남성의 가족이었고 이미 결혼을 미끼로 돈까지 뜯겼던 사람들이었어요. 분노에 차서는 저희가 상견례하는 식당까지 찾아온 거였죠. 예비 사돈이라고 알았던 사람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겉옷도 챙기지 못한 채 우르르 일어나 도망치듯 빠져나갔고요. 그 순간 예비 며느리도 눈빛이 돌변하며 제 어깨를 세게 치고는 주방 문 쪽으로 주랭랑을 쳤어요. 뒤엉킨 사람들 사이에서 치맛자락이 펄럭이며 사라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버렸네요. 주변은 아수라장이었어요.
고함과 욕설, 여기저기 깨져 나뒹구는 접시 파편들, 놀란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까지 뒤섞여 있었지요. 그런데도 정작 남아있던 우리 가족은 아무도 입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멍하니 서로의 얼굴만 번갈아 보며 이게 지금 꿈인가? 악몽인가? 싶은 표정으로 굳어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정말요. 눈앞에서 모든 게 무너지는 걸 속절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날 상견례장을 빠져나온 저희는 바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남편과 저는 차 안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죠. 차 안에는 라디오 소리도 없었고 에어컨 바람만 건조하게 돌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거슬릴 정도로 머릿속이 복잡한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더군요. 한참 후 남편이 낮게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올해는 진짜 그 아이를 믿었지. 그 여자 말이야.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가 있어. 나도 믿었어. 아무렇지 않게 우리 가족을 속였다는 게 너무 끔찍해. 내가 기자 생활 오래 했잖아. 수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거짓말하는 놈들은 알아보는 거에는 도가 텄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안일 앞에서는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네. 그렇게 주고받은 대화도 잠시 다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고 남편도 운전대 위에 손을 얹은 채 멍하니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도저히 이 감정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따뜻하게 웃으며 저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던 그 얼굴이 실은 우리 가족을 통째로 노리고 있던 사기꾼의 가면이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죠. 다음날 아침 저희는 곧장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어요. 며느리가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을 전달받아 검토를 했는데요. 두꺼운 종이봉투 속에는 통화 녹취, 사진, 거래 내역까지 빼곡히 담겨 있었지요. 변호사는 자료를 하나하나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기소까지 갑니다. 혼인빙자, 신분사칭, 사문서 위조 정황이 명확해요. 게다가 단독 범행이 아니라 사기단과 연계된 흔적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고소뿐인가요? 이미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고소장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합류하시면 됩니다. 피해자 다수가 같은 증언을 하면 경찰도 곧바로 움직일 거예요. 이런 범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해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짓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조직적 범죄로 확인되면 중형도 가능할 겁니다. 저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경찰은 신속하게 움직였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미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낸 고소건이 있습니다. 상견례 당일 난동을 부린 그 가족도 피해자로 확인됐고요. 이번 건까지 합쳐서 수사가 혼인빙자 사기단 1단 검거로 확대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잡힌 건가요? 일부는 이미 구속됐고 나머지도 추적 중입니다. 재판에 넘겨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소식을 듣고도 저는 한동안 이 마음이 진정되질 않더라고요. 믿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기꾼으로 드러난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일로 둘째 아들은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불 꺼진 방 안에 웅크린 아들 얼굴은 한눈에 봐도 무너져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문을 두드려 들어가자 아들이 침대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더라고요. 엄마, 나는 어떻게 그걸 몰랐을까? 내가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건가 봐. 네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니? 엄마도 똑같이 속았는데. 내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내가 바보 등신 천시 같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얘 작정하고 속이는데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한 사기꾼이었으니까.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가만히 안아줬어요. 그래, 사람을 믿는 건 잘못이 아니야. 믿음을 악용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아버지, 저는 자신이 없어요. 또 속으면 어떡하죠? 살다 보면 속을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한 번 당하면 다시는 똑같이 당하지 않아. 그게 배움이다. 네 잘못을 탓하지 말고 앞으로의 길을 생각해라. 응?
그 말에 아들은 끝내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울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또 하나의 후폭풍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또 터졌습니다. 어머님, 저 이혼하려고요. 그렇게 결정했어요. 뭐라고? 얘 큰애야. 이혼? 갑자기 왜 그래? 혹시 아니, 그 여자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맞아요. 그 여자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이제 남이 됐고 도련님과의 결혼도 막았으니 끝난 일이죠. 근데요, 그 일랑은 달라요. 그걸 알고도 저한테 말을 안 했다는 것도, 또 그딴 술집에 여자들과 안면을 틀 만큼 문이 닳도록 드나들었다는 것도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희영아, 네가 충격받은 건 알지만 그래도 어머님, 저는 그이 성실하고 착한 거 그거 딱 하나 믿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 주분이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하고는 더 못 살아요. 그 순간 방 안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마침 첫째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얼굴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말 좀 해봐. 그게 그렇게까지 큰일이야? 내가 뭐 여자랑 바람난 것도 아니고 남자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회식 때 그런 데 좀 갈 수도 있지. 그냥 그거 조용히 넘어가자고 한 게 그렇게 잘못이냐고. 엄마, 아버지, 이 사람 좀 설득해봐요. 이혼이라니 말도 안 되잖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고 있구나. 그래, 잘못했다 쳐. 근데 그게 이혼까지 할 일이야?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집안을 뒤집어 놔야 하냐고. 그때요, 제 속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아들의 눈을 똑바로 노려봤어요. 내가 널 잘못 키웠구나. 남자가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조용히 덮고 넘어가자고. 네가 지금 뭘 말하는지 알아? 가정을 지킬 최소한의 책임조차도 너한테는 없는 거야. 엄마, 너무 과장하는 거야. 남자들 다 그렇게 살잖아. 내가 뭐 특별히 더한 것도 아니고. 그때였죠.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아들의 뺨을 단호하게 내리쳤어요. 짝 하고 울리는 소리에 모두가 순간 숨을 죽였어요. 이혼감이지. 너는 남편 자격도 네 딸 애비 자격도 없는 놈이야. 어디서 이따위 망나니 소리를 하고 있어? 아버지까지 왜 이러세요? 내가 그렇게까지 큰 잘못을 했다고? 이 새끼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지금? 아들은 화가 치민 듯 입술을 세게 깨물었지만 끝내 말을 잇질 못했어요. 순간 방 안 공기가 뻣뻣하게 얼어붙었고 저도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아들은 뭐 울컥해서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지만 남은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며느리의 어깨가 작은 파도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어깨를 붙잡으며 조용히 달랬지만 사실 저도 진정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이 저를 향해 엄마까지 이럴 거야? 라고 소리치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평생 키운 아들을 등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며느리의 눈물도 떠올랐죠. 그 아이가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진심을 다해 우리 가족을 지켜냈는지, 또 얼마나 혼자 감당했는지 뻔히 보이는데 그 아이를 모른 척하는 게 더 큰 배신 같았어요. 다음날 하루 꼬박 저는 고민을 했어요. 집안일을 하면서도, 가게에 앉아 손님을 맞으면서도, 심지어 잠시 눈을 붙이려 해도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죠. 나는 누구 편이어야 하는가? 평소엔 당연히 아들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보다는 내 아들이 먼저라는 게 자연스럽다고 여겼죠. 그런데 이번 일만큼은 달랐어요. 아들이 잘못했는데도 무조건 감싸는 건 진짜 엄마의 역할이 아니란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 사이 아들은 집에 오질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어요. 남편은 신문을 보다가 한숨을 쉬며 자기의 행동이 부끄럽고 충격적이어서 그런 거다. 시간을 줘라 라고 했지만 제 속은 뭐 타들어만 갔죠. 엄마 말에 제일 기대고 싶을 순간에 제가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을 아들 마음이
어떨지도 충분히 짐작이 됐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옳고 그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했어요. 며느리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예비 며느리 사기단 사건에 그대로 휘말렸을 거고 그 피해는 상상도 못할 만큼 컸을 거예요. 그런 진실을 알면서도 며느리를 외면하는 건 더 큰 잘못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며칠 후 다시 자리를 만든 자리에서 전 단호하게 말했지요. 나는 희영이 편이다. 네가 내 아들이어도 잘못은 잘못이야. 희영이가 오라. 엄마, 진짜로 그렇게 말할 거야? 내가 아들인데? 네가 내 아들이라서 더 그렇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니? 그냥 덮고 넘어간 게 능사는 아니야. 아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연히 제가 자기 편일 거라 굳게 믿었던 모양이었죠. 아들은 잠시 말문을 닫더니 결국 고개를 푹 숙이고 나가버렸어요.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했어요. 남은 집 안은 고요했지만 며느리의 어깨가 작은 파도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어깨를 붙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네가 맞아. 네가 옳다. 그런 건 덮고 갈 일이 아니야. 누구도 너한테 뭐라고 못해. 더구나 너 혼자 우리 가족을 지켜냈잖니. 엄마로서 내가 미안하고 고맙다. 어머님, 저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져서 죄송해요. 아니야. 사과할 건 네가 아니라 네 남편이지. 너는 할 만큼 했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협의 이혼을 진행했어요. 첫째 아들은 시간이 지나며 후회를 했지만 며느리는 단 한 번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진 얼굴로 서류를 챙기고 변호사와 상담을 이어갔어요. 희영아, 힘들지는 않냐? 괜찮겠어? 힘들지만 괜찮아요. 저한테는 이게 맞는 길이에요. 어머님께는 죄송하고 감사해요. 아니다. 네 덕분에 큰일을 면했잖니.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더 깊은 늪에 빠졌을 거야.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아들 편이 아닌 며느리 편에 섰어요. 그리고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시간이 갈수록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편 그 사건 이후 혼인 빙자 사기단에 대한 수사는 눈 깜짝할 새에 속도를 냈어요. 경찰은 이미 며느리가 모아둔 자료와 우리가 제출한 증거 덕분에 방향을 잡고 있었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난동을 부렸던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바로 뒤이어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냈거든요. 게다가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자 경찰은 잠복과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어요. 며느리가 건넨 자료에는 전 예비 며느리의 위조된 신분증, 과거에 사용했던 가짜 이력서 그리고 연락처를 바꿔가며 활동한 흔적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경찰이 계좌 추적을 시작하자 억대에 달하는 돈이 여러 명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나왔고 그 계좌 주인들이 전부 이번 사건의 공범들로 드러났죠.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사기단의 조직 구조가 하나둘 드러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저 사람 정말 평생 감옥에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전 예비 며느리와 그와 함께 움직이던 일당들도 줄줄이 붙잡혔어요. 가짜 부모 행세를 하던 자들은 집에서 체포될 당시 급히 짐을 싸던 중이었고 돈을 세탁하던 공범은 계좌를 정리하다가 결국 꼬리를 잡혔죠.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서로 삼촌 이모라 부르며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기가 막히면서도 그 연극 같은 모습이 역겹게만 느껴졌어요. 재판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피해자들이 줄줄이 증언대에 섰고 며느리가 모아둔 자료와 경찰 수사 기록이 워낙 확실했거든요. 법정에서 그 여자는 끝까지 태어난 척 하려 했지만 판사가 혐의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갈 때마다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어요. 사문서 위조, 신분사칭, 혼인 빙자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줄줄이 열거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숨죽인 탄식이 흘러나왔고 피해자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를 악물었어요. 검찰은 단호했죠.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사악이라며 사회적으로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변호인은 처음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느니 처음 저지른 일이다느니 변명을 늘어놨지만 곧 다른 집 피해자들이 증거를 내미자 말문이 막혀버렸죠. 결국 판사의 입에서 징역 5년이라는 선고가 떨어졌고 법정 구속이 바로 이뤄졌어요. 여자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지며 비명 섞인 소리를 찔렀죠. 곧이어 호송되던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동안 눌려있던 분노가 한꺼번에 풀려나간 듯 했어요. 피해자들 중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주저앉아 한참 동안 손을 부르르 떨었지만 저는 다만 통쾌하고 후련할 따름이었어요. 그동안 저와 제 가족을 우롱하던 얼굴이 이제는 다시는 세상 앞에서 웃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마무리가 된 후에도 둘째 아들은 한동안 자신을 원망했어요. 방에 틀어박혀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고개를 떨군 채 눈물도 흘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씩씩함을 되찾았어요. 엄마, 내가 당한 건 억울하지만 그래도 다 지나간 일이잖아? 전보다 더 단단해져야겠지? 그래, 네 잘못이 아니야. 누구라도 속았을 거야. 오히려 네가 무너질까 봐 엄마는 더 걱정했어. 이젠 괜찮아. 다시 시작해볼게 나. 그 대답에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반면 첫째 아들은 달랐어요. 이혼 후 눈에 띄게 폭삭 늙어갔어요. 출근할 때도 어깨가 축 늘어져 있고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엄마, 그땐 내가 왜 그랬을까? 결국 나 혼자 다 망쳐놨잖아. 그 사람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도 않고. 저는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이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냉정하게 말했지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한심할 수가 있냐? 이 못난 놈.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제일 잘못한 거 알아요. 알면 뭐하냐. 알면 뼛속까지 새겨야지. 아이, 우리가 언제 너 그렇게 키웠냐? 어떻게 이런 놈이 우리 집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한심한 놈. 남편은 혀를 끌끌 차며 방으로 들어갔고 첫째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후로는 저희 집을 한동안 찾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 편을 들지 않았고 억지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이 전 며느리는 본가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는 작은 셀프 케어샵을 열었는데 아담한 가게였지만 늘 환하게 웃으며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맞이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가게 오픈 축하한다. 혼자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지만 너 정말 잘할 거야. 어머님, 아니 이제는 그냥 어머님이라 부르면 안 되죠. 그래도 저한테는 여전히 어머님 같아요. 아니다, 그냥 어머님이라고 불러줘. 그놈이랑은 끝난 인연이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미나 할미잖니. 전 가끔 주말이면 전 며느리와 손녀를 만나곤 하는데요. 같이 시장을 보기도 하고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기도 하고요. 손녀는 씩씩하게 잘 자라졌고 전 며느리도 그 아이를 위해 묵묵히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법적으로는 이제 가족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소중한 가족이자 이젠 친구 같은 벗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 깨달았죠.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가 우리 둘째 짝이 될까 같은 고민은 하지 않아요. 인연이라는 건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맺는다고 이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특히 가족의 인연을 맺는다는 게 얼마나 무겁고 중대한 일인지 이번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살다 보면 기대했던 인연이 배신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뜻밖의 이별이 평생의 교훈으로 남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결국 남는 건 진심으로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곁에 남은 가족과 그리고 여전히 곁을 지켜주는 전 며느리를 보며 그 사실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 마음속으로 다짐해요. 다시는 잘못된 인연에 휘둘리지 않겠다. 그리고 내 곁에 남은 소중한 인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 그게 이번 일로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고요. 제 삶을 다시 단단하게 세워준 교훈이었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늘 옳은 건 아니고 또 혈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알게 됐어요. 진짜 가족이란 피보다 믿음과
신뢰로 이어지는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됐지요. 전 며느리가 용기를 내어 우리 가족을 지켜내듯 앞으로 저도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인연이란 서두른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붙잡는다고 이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어떤 사람을 믿고 어떤 편에 서야 하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